유나야 박유나. 김주원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와 빗줄기 속에서 갈라지고 흩어졌다. 그녀는 서울의 낡고 비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다. 10살짜리 막내딸. 유나가 사라진 지 벌써 3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그녀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현관문 앞에 서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큰딸 소연이 집을 나간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유나뿐이었다. 그 아이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가 절망감에 문고리를 잡았을 때였다.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저절로 열렸다. 문틈 사이로 서 있는 것은 바로 유나였다. 유나야, 지원의 목소리가 안도감에 떨려 나왔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순식간에 경악과 혼란으로 바뀌었다. 딸아이는 흠뻑 젖은 채 낡은 담요로 감싼 커다란 꾸러미 2개를 양팔에 힘겹게 안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텅 빈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네요, 너 지금 이게 다 뭐니?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딸에게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 담요 꾸러미 속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아주 작고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은계, 그것은 분명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지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담요 한쪽을 들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쭈글쭈글하고 붉은 탯줄도 채 마르지 않은 아기의 얼굴을 보았다. 옆에 꾸러미에도 똑같은 아기가 있었다. 쌍둥이였다. 지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0살. 그녀의 딸은 이제 겨우 10살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아이들은 누구란 말인가? 유나가 유괴라도 당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이 아이를 유기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이용한 것일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유나야, 말해봐. 이 아기들. 누구야? 어디서 데려온 거야? 누가 시켰어? 지원이 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하지만 유나는 텅 빈 눈으로 엄마를 바라볼 뿐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턱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딸의 침묵은 지원의 공포를 극대화시켰다. 이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와 연관된 일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성을 잃었다. 공포가 모든 모성애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지켜야 했다. 이 정체 모를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어쩌면 법으로부터. 그녀는 망설임 없이 3개의 숫자를 눌렀다. 1, 2.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딸이, 10살짜리 제 딸이. 갓난아기 2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유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아기들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아이는 엄마의 절규와 자신의 눈물, 그리고 갓난아기들의 연약한 울음소리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잠시 후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비 내리는 가난한 동네의 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사이렌 소리가 멎고 김지원의 작은 집은 순식간에 낯선 사람들로 북적였다. 경찰관들의 무정의 소리, 구급대원들의 분주한 발소리, 그리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악몽 같았다. 쌍둥이 아기는 조심스러운 손길에 쌓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뒤이어 경찰은 충격 상태에 빠진 유나 역시 병원에서 심리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한다며 데려갔다. 주웠어요.
그것이 유나가 경찰에게 한 유일한 대답이었다. 아이는 낡은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그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아무리 부드럽게 물어도, 심지어 엄마인 지원이 애원하며 물어도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작은 몸으로 세상의 모든 비밀을 짊어지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유나의 침묵은 지원의 가슴에 청은망은의 돌덩이가 되어 내려앉았다. 경찰과 아이들이 모두 떠난 후 집에 홀로 남은 지원은 텅 빈 공간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딸을 잃을까봐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보다 더 거대한 혼돈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웃들은 그녀를 범죄자 보듯 힐끔거렸고 경찰은 그녀를 잠재적인 용의자로 의심하는 듯한 질문들을 던졌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몇 달 전 집을 나간 큰딸 소연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지원의 시선이 벽에 붙어 있는 낡은 그림 한 장에 닿았다. 소연이 중학교 때 그린 수채화였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그린 그림. 그때만 해도 아이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었다. 지원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몇 달 전 고된 식당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다. 당시 17살이던 소연은 흥분된 얼굴로 그녀에게 예고 입시 요강이 담긴 종이를 내밀었다. 엄마, 나 여기 시험 볼래. 나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지원에게 예술은 사치스러운 단어일 뿐이었다. 그녀는 딸의 희망이 담긴 종이를 차갑게 밀어냈다. 그림이 밥 먹여주니 우리 형편에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정신 차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나 더 알아봐. 소연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다. 엄마는 왜 항상 내 꿈을 무시해? 왜 한 번이라도 날 믿어주지 않는 거야? 아이의 절규에 지친 지원은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 꿈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철 좀 들어. 박소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사라졌다. 엄마, 말대로 철들러 가요. 이제 다시는 찾지 마세요. 그날 이후 지원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딸을 밀어낸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지원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소연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유나가 데려온 이 아기들이, 아닐 거야. 그녀는 미친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쌍둥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아이들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간호사가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낡은 담요를 풀었을 때였다. 그녀의 손에 작고 단단한 금속 조각이 잡혔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정교하게 세공된 은색 기타 피크였다. 간호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아기의 담요도 확인해 보았다. 그곳에서도 똑같은 모양의 기타 피크가 나왔다. 두 개의 피크는 한 쌍인 듯 보였다. 하나에는 세련된 필기체로 알파벳 S가, 다른 하나에는 J가 새겨져 있었다. 간호사는 이것이 보통 물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즉시 병원에 상주하던 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관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피크 두 개를 집어들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 두 개의 작은 은 조각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의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첫 번째 단서였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조용히 수사를 진행했다. 담당 형사인 최 반장은 증거물 보관 비닐 안에 담긴 두 개의 은색 기타 피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표면에 새겨진 S와
J라는 이니셜.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연이 담긴 열쇠였다. 최 반장은 수사팀을 강남 일대의 고급 수공예 공방과 귀금속 세공점으로 보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공방의 늙은 장인이 급히 그를 기억해냈다. 아, 이거요. 기억나지요. 아주 특별한 주문이었으니까요. 장인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말했다. 한 젊은 친구가 직접 디자인까지 그려와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아주 재능 있는 친구였지.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했던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이라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지요. 최 반장의 눈이 빛났다. 그 젊은 친구 이름이나 연락처를 기억하십니까? 장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장부 깊숙한 곳에서 낡은 주문서 한 장을 꺼내왔다. 그곳에는 선명한 글씨로 주문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서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오름그룹의 외아들이자 천재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바로 그 이름이었다.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가난한 동네의 미스터리가 이제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심장부와 연결된 것이다. 최 반장은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는 며칠 뒤 한서준이 자선 연주회를 연습하고 있는 한 아트홀을 찾아갔다. 거대한 무대 중앙, 그랜드 피아노 앞에 한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그 선율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길 잃은 영혼의 독백 같았다. 연주가 끝나자 최 반장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서준 씨 되십니까? 서초 경찰서에서 온 최진혁 반장입니다. 서준은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세상사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한 권태로움이 서려 있었다. 경찰서에서는 무슨 일로?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최 반장이 그의 눈앞에 사진 한 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사진 속에는 비닐 증거물 봉투 안에 담긴 2개의 기타 피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동공과 미세하게 흔들렸고 피아노 건반 위에 놓여있던 그의 손가락이 경직되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소녀의 얼굴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햇살처럼 웃던 얼굴, 수줍게 자신의 연주를 듣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갑게 돌아서던 얼굴, 박소연. 이것들을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다. 며칠 전 갓 태어난 쌍둥이 아기들 곁에서 발견됐습니다. 혹시 이 물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한서준 씨, 최 반장은 그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예리하게 그를 관찰했다. 서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소연이 갓난아기, 쌍둥이 말도 안 돼. 엄마가 분명히 말했었다. 소연이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그의 심장이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재벌가의 후계자다운 차가운 가면을 다시 썼다. 오래전에 알던 사람에게 선물했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다. 아마 그 사람이 팔았거나 잃어버렸겠죠. 저는 그 사람과 이제 아무 관련 없습니다. 더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군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최 반장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추궁할 증거는 없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홀로 남겨진 서준은 거대한 연주회장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 놓인 피아노는 더 이상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대한 검은 관처럼 보였다. 그가 그토록 믿어왔던 어머니의 말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금가기 시작했다. 최 반장이 떠난 후 한서준은 오랫동안 피아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소연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경찰이 보여준 기타 피크 사진이 그의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상자를 강제로 열어 젖혔다. 그가 직접 디자인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의 증표로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 그의 뇌리에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스며들었다. 작은 연습실에서 자신의 연주를 수줍게 듣던 소연의 모습, 자신의 서툰 노랫말에 햇살처럼 웃어주던 그녀의 미소, 그리고 차갑게 돌아서며 이별을 고하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 어머니는 분명히 말했다. 그녀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너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그는 어머니의 말을 믿으려 애썼다. 그래야만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겨우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만약 그녀가 정말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면 왜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기타 피크가 갓난아기들 곁에서 발견된 것일까?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심은 독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던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비서를 통해 자신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했다. 같은 시각, 김지원은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최 반장은 정중했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녀는 답답했다. 아무도 자신의 딸 소연을 진심으로 찾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다. 내 딸은 내가 찾아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몇 달간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소연의 방문을 열었다. 작은 방은 딸이 떠나던 날 그대로 멈춰 있었다. 벽에는 소연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낡은 악보들이 놓여 있었다. 지원은 그제야 자신이 딸의 세상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딸의 꿈을 그저 철없는 투정으로만 여겼었다. 그녀는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및 낡은 책상 서랍, 침대 매트리스 아래까지, 그리고 마침내 삐걱거리는 낡은 마룻바닥 한 귀퉁이의 작은 공간 속에서 먼지 쌓인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소연의 비밀 일기장이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기에는 그녀가 전혀 몰랐던 딸의 세상이 담겨 있었다. 제이라는 이니셜로만 기록된 한 남자에 대한 풋풋한 사랑 이야기. 그의 피아노 연주를 들을 때의 벅찬 행복,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는 설렘. 제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스칠 때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것 같아. 그는 자신의 음악이 모두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지원은 숨죽여 울며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기장의 내용은 행복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두 줄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엄마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어. 분명 실망하실 거야. 제이는 기뻐해 줄까 아니. 그의 앞길을 막게 될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마지막 페이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오늘 엄마랑 크게 싸웠다. 엄마는 내 꿈이 사치라고 했다. 어쩌면 엄마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이런 세상에 내 아이를 데려오는 건 너무 큰 욕심일 거야. 제게 짐이 될 수는 없어. 나는 떠나야만 해. 지원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딸의 고통을 전혀 알아주지 못했던, 오히려
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그녀의 가슴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다. 하지만 이제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다. 일기장은 딸이 겪었을 끔찍한 고통의 증거이자 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눈빛에는 전과 다른 강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딸을 잃어버린 엄마와 사랑을 의심하게 된 연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사람을 향한 필사적인 추적을 시작하고 있었다. 김지원의 추적은 처절했다. 그녀는 소연의 일기장에 적힌 단서들을 나침반 삼아 딸의 마지막 행적을 쫓았다. 일기장에 자주 등장했던 은하수 서점과 언덕길 정류장. 지원은 그 동네를 며칠이고 이 잡듯듯 뒤졌다. 딸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상인들에게, 노점상 할머니에게, 그리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까지 물으며 다녔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언덕길 정류장 옆 작은 분식집 아주머니가 사진을 알아보고 말했다. 아, 이 학생 기억나지? 배가 제법 불렀던 저기 골목 안쪽 허름한 고시원에 살았었는데.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가 지원에 꺼져가던 희망에 불을 지폈다. 지원은 곧장 그 고시원으로 향했다. 복도는 어둡고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시원 총무 아주머니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총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더니 지원의 눈물 어린 사정에 이내 마음이 약해진 듯 입을 열었다. 3045에 살던 학생 말이군. 쯧쯧 딱하기도 하지. 혼자 몸으로 배는 불러오는데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래도 남자친구는 참 괜찮아 보였어. 아주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겨서는 가끔 와서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약도 챙겨주곤 했지.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일기장 속에 제 A가 바로 그 남자였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무섭게 생긴 사모님이 검은 차를 타고 와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 그날 이후로 그 남학생은 발길을 뚝 끊었고 얼마 안 가서 그 학생도 방을 뺐지. 총무의 말은 소연의 일기장 뒷부분과 정확히 일치했다. 총무는 지원을 소연이 머물렀던 3045 방으로 데려가 주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소연의 절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다. 지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리고 낡은 책상 뒤쪽 틈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작은 점 같은 생명체 2개가 보였다. 그녀의 손주들이었다. 지원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바로 그 시각 한서준의 검은색 세단이 그 고시원이 있는 동네 어귀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소연과 가장 친했던 친구 박민지의 연락처를 알아내 이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참이었다. 눈물범벅이 되어 고시원을 나서는 지원과 카페를 향해 운전하는 서준의 차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다. 운명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비껴가고 있었다. 카페에 마주 앉은 민지는 불안한 듯 손을 비비고 있었다. 서준은 다짜고짜 기타 피크 사진을 내밀었다. 이거 소연이 거 맞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줘. 제발.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민지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서준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그동안 친구의 비밀을 지켜야 했던 자신의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미안해.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민지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왔다. 그날
너희 어머니가 소연이를 찾아왔었어. 그녀는 서준의 어머니. 최 회장이 소연에게 얼마나 모질고 잔인한 말을 퍼부었는지, 돈 봉투를 내밀며 아들의 인생에서 당장 꺼지라고 협박했는지를 모두 이야기했다. 소연이는 돈 때문에 널 떠난 게 아니야. 회장님이 내 유학길, 내 음악가로서의 미래까지 전부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어. 소연이는 널 지키려고 떠난 거라고. 민지의 마지막 말은 망치가 되어 서준의 머리를 내리쳤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소연은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은 그런 그녀를 의심하고 원망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서준은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섰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소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채올라 미친 듯이 운전대를 잡았다. 소연이를 찾아야 했다. 지금 당장 그녀를 찾아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그의 세상은 끔찍한 진실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김지원은 유리병 너머로 쌍둥이 중 아들 쪽 인큐베이터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는 각종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얼굴은 황달 기운으로 노랗게 떠 있었다. 담당 의사가 굳은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보호자님, 아이 상태가 갑자기 위중해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급성 용혈성 빈혈 증세로 지금 당장 전체 혈액교환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문제는 아이의 혈액형이 RH, B형이라는 희귀 혈액형이라. 병원에 혈액 재고가 바닥났다는 겁니다. 지원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럼 우리 아기는 어떡하나요?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방송과 SNS를 통해 긴급 헌혈을 요청하는 수밖에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각, 유나는 아동보호센터의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상담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담실 벽에 걸린 작은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병원에서 RH, B형, 혈액형을 가진 신생아를 위해 긴급 헌혈을 요청했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뉴스 화면에는 아이가 입원한 병원의 이름과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자료 화면이 비쳤다. 유나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언니가 아기에게 지어준 이름. 하늘이, 뉴스 속에서 의사가 언급한 그 이름이 유나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언니와의 약속, 아기들을 할머니에게 데려다주고 언니의 행방은 절대 비밀로 하겠다는 약속.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조카가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아파하고 있을 언니도. 공포가 약속의 무게를 짓눌렀다. 유나는 상담실을 뛰쳐나와 복도에서 엄마를 찾았다. 마침 지원이 유나를 보기 위해 센터에 도착한 참이었다. 엄마, 유나가 울부짖으며 지원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마침내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던 비밀의 댐이 터져버렸다. 언니가 죽어가요. 하늘이도 죽을 거야. 내가 말해야 해. 유나는 울음 섞인 횡설수설 속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큰딸 소연이 숨어있는 장소. 그곳은 도시 외곽, 재개발 지역에 버려진 낡은 성당이었다. 언니가 거기서 혼자서 아기들을 낳았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했어. 아기들만이라도 할머니한테 데려다 달라고.
자기는 집만 되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흑흑. 지원의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다. 이전의 충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자신의 딸이, 그 어리고 여린 딸이 차가운 폐허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 그녀는 딸을 원망했던, 딸을 오해했던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 그녀의 슬픔은 이내 분노와도 같은 절박한 에너지로 바뀌었다. 지원은 유나의 손을 잡고 곧장 최 반장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알렸다. 최 반장의 얼굴도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는 즉시 무정이를 잡고 소리쳤다. 전 대원, 즉시 성 아그네스 폐성당으로 출동 구급차도 같이 보내.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아동보호센터를 출발했다. 지원은 뒷좌석에서 유나를 끌어안은 채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기도했다. 제발, 소연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이제야 너를 구하러 갈게. 늦지 않게 해달라고. 그녀는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두 딸과 손주들의 목숨이 걸린 필사적인 질주가 시작되었다.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멎자 김지원은 부서진 성당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십수년은 좋게 방치된 듯한 건물 내부는 차갑고 음산했다.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와 먼지 쌓인 제단과 부서진 의자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소연아, 박소연. 지원의 외침이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다. 그때 제단 뒤쪽 구석에서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원과 최 반장, 그리고 뒤따라온 구급대원들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낡고 더러운 담요더미 위에 소연이 쓰러져 있었다. 아이는 출산 후에 후유증과 고열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바싹 말라 파랗게 질려 있었다. 소연아 엄마야,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지원은 딸의 깡마른 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이 딸의 차가운 뺨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졌다. 지원의 목소리에 소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겨우 눈을 뜨고 초점 없는 눈으로 엄마를 보았다. 마. 그 한마디를 내뱉고 아이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구급차가 밤의 도로를 가르며 병원으로 질주했다. 차 안에서 지원은 딸의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사과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헤매던 소연은 몽롱한 상태에서 중얼거렸다. 그 여자, 서준 씨, 미래, 횡설수설하는 딸의 말들을 조합하며 지원은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딸이 사랑했던 남자와 그의 가족이 있음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바로 그 시각, 한서준은 텅 빈 도로 위를 정처 없이 달리고 있었다. 친구에게 들은 진실은 그의 세상을 파괴했다. 소연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라디오를 틀었다. 그때 앵커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서울중앙병원에서 RH, B형 혈액형의 신생아를 위해 긴급 헌혈자를 찾고 있습니다. 서준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RH, B형, 자신의 혈액형이었다. 서울중앙병원, 쌍둥이가 있다는 바로 그 병원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직감이었다. 어쩌면 신이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속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핸들을 꺾어 병원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그는 다짜고짜 외쳤다. 제가 RH, B형입니다. 신생아에게 헌혈하러 왔습니다. 그의 등장에
의료진들은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준은 곧장 검사실로 이끌려 들어갔고 잠시 후 그의 혈액이 아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직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확신도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그저 소연과 관련된 이 비극의 한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필사적이었다. 제발, 제발 그 아기를 살려주세요. 수혈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준이 간호사를 따라 수혈실로 향하던 복도에서였다. 반대편 응급실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이동식 침대 하나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박소연이었다. 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녀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을 따라오며 울부짖는 중년 여성 김지원과 눈이 마주쳤다. 서준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끔찍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지원의 눈에는 딸의 일기장에 등장했던 부잣집 도련님의 얼굴과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흉에 대한 혼란스러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의식을 잃은 소연을 가운데에 둔 채 두 사람의 시선이 혼돈의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폭발하듯 부딪혔다. 병원 복도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한서준은 실려가는 박소연의 창백한 얼굴에서, 김지원은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흉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원이 분노에 차 서준의 멱살이라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길을 텄다. 그리고 그들 뒤로 얼음 여왕처럼 차가운 얼굴의 최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아들의 곁에 선 지원과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소연의 모습을 보고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원과 소연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아들, 한서준만 담겨 있었다. 한서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이 광대 노름은 그만둬라. 당장 나랑 돌아가. 하지만 서준은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섰다. 싫습니다. 어머니, 전 여기 남겠습니다. 저 안에는 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고 그 옆방에는 어머니가 망가뜨린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경멸로 일그러졌다. 저 천한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셈이냐. 내 아버지 명성에 먹칠을 하고 싶은 게야.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지원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천한 것들이라니요. 내 딸은 천하지 않아 당신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야. 당신이야말로 내 딸과 내 손주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야. 초회 회장은 지원을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다시 서준을 향해 말했다. 이성을 찾거라, 서준아. 저런 것들과 엮여서 얻을 게 무엇이냐. 당장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네가 누리는 명성, 그리고 내 음악까지도. 그것은 그녀가 아들을 통제하기 위해 평생 사용해왔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그 무기는 더 이상 서준에게 통하지 않았다. 진실을 알게 된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한 가지는 맞추셨네요. 어머니는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죠. 돈도, 명예도, 집안의 이름까지도. 하지만 단 하나, 당신이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서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곁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김지원을 향해 복도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제 이름은 한서준입니다. 그리고 저 아내의 아기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살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최후의 일격을 날리듯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께서 저를 막으시거나 앞으로 소연 씨나 제 아이들을 또다시 해하려 하신다면 제가 아는 모든 기자를 부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잔인한 짓들과 오름 가문의 추악한 진실을 온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선택은 어머니가 하세요. 작은 스캔들로 막을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소중한 왕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스캔들로 키울 것인지. 최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은 표정이 드러났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 그녀는 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성이 아들의 손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서준을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노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권력은 아들의 진실한 사랑과 희생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폭풍이 지나간 복되는 침묵만이 남았다. 서준은 모든 기력이 소진된 듯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는 지원을 향해 돌아섰다. 지원의 눈에 서렸던 분노는 어느새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이해의 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준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제발 제 아들을 살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속죄하게 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애원에 지원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서준의 피가 아들 하늘이의 작은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동안 병원 복도에 있던 모두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몇 시간에 걸친 수혈이 끝나고 의사가 마침내 나와 아이가 고비를 넘겼다고 선언했을 때 김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기적이었다. 응급처치를 받고 겨우 정신을 차린 소연 역시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힘없이 울었다. 핏줄의 힘은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한 생명을 구해냈다. 최 회장은 아들의 반항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망하게 돌아갔다. 그녀의 퇴장은 한 시대의 종언과도 같았다. 며칠 뒤 소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서준 역시 헌혈 후 회복을 마쳤다. 그는 가장 먼저 소연의 병실을 찾았다. 병실 안에는 지원이 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지원은 서준을 보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주었다. 그것은 원망의 끝이자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병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몇 달 만의 재회였다. 서준은 소연의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링거를 꽂아 핏줄이 비치는 소연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미안해, 소연아. 그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널 믿지 못해서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말 미안해. 그의 사과에 소연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도 없이 도망쳐서, 당신을 힘들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랫동안 함께 울었다. 그들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를 풀어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워했는지를 고백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절박함을 이야기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대화였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었다. 같은 시각, 지원은 신생아실 앞에서 쌍둥이 손주들을 보고 있었다. 아들 하늘이는 이제 제법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딸 바다는 오빠를 닮아 얌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때 서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지원은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아이들 키우는 거 쉽지 않을 걸세. 그것은 핀잔이 아닌 인생 선배로서 건네는 담담한 조언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서준이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소연 씨도 아이들도 그리고 어머님도요.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지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풀어졌다. 그녀는 이 서툴지만 책임감 강한 청년을 자신의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최 회장의 비서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감정 없는 얼굴로 지원과 서준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병원비는 모두 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수연님과 아이들이 지낼 거처의 열쇠입니다. 당분간 그곳에서 안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방해는 없으리라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아들 가족을 자신의 통제권 밖으로 놓아주기로 한 것이다. 차가운 방식이었지만 그것은 이 작은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었다. 마침내 유나도 병원으로 면회를 올 수 있게 되었다. 아이는 더 이상 그늘진 얼굴이 아니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조카 바다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그 순수한 웃음소리에 병실에 있던 모두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퇴원을 앞둔 날, 지원과 소연, 서준, 그리고 유나는 모두 함께 신생아실 앞에 섰다. 그들은 유리창 너머로 나란히 잠든 하늘이와 바다를 보았다.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은 서툴고 불안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년 후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햇살이 잘 드는 한 동네에 지원인의 분식집이라는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다. 가게 주인 김지원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된 삶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김밥을 말고 손님들에게 정겨운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할머니의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작은 가게, 위층, 볕이 잘 드는 옥탑방이 바로 그녀의 딸과 아들, 그리고 손주들이 사는 보금자리였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할 뻔했던 비밀을 간직한 가족은 이제 세상 가장 평범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서준은 더 이상 재벌가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제국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대신 동네 청소년 회관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권태로움과 슬픔 대신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음악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박소연은 다시 펜을 잡았다. 그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다. 쌍둥이 하늘이와 바다를 돌보는 것은 고됐지만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가족들이 있었다. 엄마 지원은 틈만 나면 올라와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중학생이 된 유나는 최고의 이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어느 주말 오후 가족 모두가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하늘이와 바다는 어느새 훌쩍 자라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있었다. 유나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풀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지원은 돗자리에 앉아 직접 싸운 도시락을 풀었고 소연과 서준은 그런 가족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공원 반대편 길가에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차 안 뒷좌석에는 최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특히 천사처럼 웃고 있는 자신의 손주들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고급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이 놓여 있었다. 운전기사가 "돌아갈까요, 회장님?"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없이 그저 아주 한참을 더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쌍둥이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가 열렸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닌 가족들이 사는 작은 옥탑방에서 열린 소박한 잔치였다. 지원이 끓인 미역국과 소연이 만든 케이크, 그리고 유나가 꾸민 풍선 장식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잔치보다 따뜻했다. 돌잡이에서 하늘이는 연필을, 바다는 청진기를 잡았다.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서준이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맑고 희망찬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가 지난 1년간의 모든 사랑과 감사를 담아 만든 새로운 곡이었다. 소연이 그의 옆에 다가가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새로운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노래였다. 그 아름다운 선율 위로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야기에 막이 내리고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언니를 지키기 위한 10살 소녀의 가슴 아픈 침묵, 딸을 향한 어머니의 뒤늦은 후회와 헌신, 그리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 자신의 가족을 지켜낸 한 젊은 연인의 용기.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부와 명예가 아닌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과 용서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사랑의 온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